안녕하세요. 늘 사연 채널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고 있는 30대고 한 아이의 엄마 인사드립니다.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크든 작든 누구나 말 못할 사연 하나쯤은 다들 가슴에 품고 사실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 편하게 사는 사람 같아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마다 우여곡절 있고 힘든 일이 있듯이 저는 주변에서 보기에는 부자 시댁의 좋은 남편의 예쁜 아이의 모자란 거 없어 보이는 주부입니다만 저에게도 말 못할 고충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시어머니나 남편과의 갈등을 짐작하시겠지만 부끄럽게도 저는 손 아랫동서와의 갈등 때문에 속을 썩는 며느리입니다. 동서지간 갈등도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긴 해요. 대부분 먼저 시집온 형님이 아랫동서를 못 살게 구는 경우가 많았다면 저는 그 반대경을 하는 게 다른 점이겠네요. 그렇다고 지금 사이 안 좋았던 동서와 연을 끊고 사는 건 아닙니다. 가족 행사나 명절 때는 얼굴 보고 살아요. 하지만 더 이상은 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 눈치를 보는 동서가 되었네요. 동서를 어떻게 혼내줬는지 제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2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했어요. 신랑은 저보다 7살이 많고요. 시댁은 시부모님 두 분이 자영업을 하시는데 저는 정확히 시부모님이 어느 정도 버시는지 재산이 얼마인지는 시집갈 때만 해도 몰랐어요. 다만 겉으로 보기에 시어른들 두 분 다 검소하셨고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도 하시는 거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도 작은 평수 아파트 하나 정도는 마련해 주셨고요. 저는 친정엄마가 안 계신 관계로 예단이나 예물은 전부 생략하고 간소하게 식을 치렀습니다. 제가 친정엄마가 안 계신데도 결혼 반대 같은 거 전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입니다. 너희 친정아버지가 딸들을 참 잘 키우신 것 같구나. 동생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일 하는 것도 기특하고 네 아버지가 참 자랑스러우시겠다 싶어. 일찍 시집 가는 거 많이 서운하실 테지만 시집 와서도 친정 식구들한테 잘해드리고 네가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렴. 그럼 친정 아버지도 안심하실 거야. 엄마가 안 계시다고 결혼 준비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다. 모르는 거나 힘든 거 있으면 어려워 말고 엄마한테 물어보렴. 그때만 해도 어머니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저리 말씀해 주시는 거에 짧게 알겠노라 대답만 했었지 깊이 생각을 못 했는데요. 세월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때는 어려서 후다닥 결혼하느라 뭘 잘 몰랐는데 결혼해서 5년 넘게 지나고 보니까 시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많이 배려해 주셨는지 뒤늦게야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3남매 중 장남이었어요. 시동생 한 명에 저보다 시누이도 한 명 있고요. 두 분 다 착한 분이어서 다들 저보다 나이도 많은데 제게 꼭 존대를 해주시고 잘해주셨습니다. 물론 저도 두 분에게 당연히 존대하고 예의 바르게 했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정말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철마다 백화점 데려가서 출근할 때 입을 옷 한 벌씩 늘 사주셨고 어디 가셔서 예쁜 거 보시면 저 생각나서 사왔다며 뭐 하나라도 꼭 사다 주시는 분이었어요. 처음 시집 왔을 때는 시부모님이 어렵고 불편했는데 아이 낳고 나서는 아이로 인해 시댁이 더 이상 어렵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시댁에서 가까이 살면서 어머니가 아이를 많이 봐주시기도 했고 제가 직장 생활하는 데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시댁과 갈등을 겪는 분들에 비하면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게다가 제가 일찍 결혼하고 아이 낳느라 직장 생활 다시 시작할 때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금융권에 근무하고 있어서 월급은 괜찮은 편이에요. 솔직히 제가 맞벌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긴 해요. 하지만 저도 하고 싶은 일이 있었고 결혼하고 아이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지만 그때 경험들이 많은 도움이 되기도 했고요.
사실 저는 직장 생활이 녹록지가 않았었어요. 왜 그런 말 아시나요? 일이 힘든 건 견뎌도 사람이 힘든 건 못 견딘다고요. 일이 많으면 어떻게든 하면 되지만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하게 하는 건 나를 괴롭히는 단 한 명의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제 직장 생활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를 힘들게 한 건 직속 상사였던 팀장님이었는데요. 그 팀장님은 저보다 한 살 어렸지만 저보다 먼저 입사를 했던 우리 팀 팀장이었습니다. 학벌도 좋고 똑똑해서 입사한 후 매출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들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세련된 외모였고요. 저 역시 당연히 사회생활하면서 선배로 깍듯이 대접했고 일하면서 많이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팀장님과 저는 직장에서 잘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저한테만 유독 왜 그랬는지 몰라도 많이 까탈스럽고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까놓고 말해 갑질이라고 할 정도로 심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 낳고 나서 출산휴가 3개월만 쓰고 바로 회사로 복귀해 일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한 데에는 말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육아휴직이 보편적인 일인데 그 당시는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주변 동료 눈치를 좀 봐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배가 불러오자 팀장님은 제가 출산하고 나서 휴직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 민감하게 물었습니다. 김선영 씨, 아이 낳고 혹시 육아휴직 할 건가요? 그럴 거면 미리 인사팀에 다른 직원 충원해달라고 해야 하니까 말해줘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아둬요. 만약에 휴직하면 우리 팀으로 다시 돌아오는 건 힘들 거예요. 다른 직원 열심히 가르쳐 놨는데 선영 씨가 다시 온다고 해서 그 직원 내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어떡할래요? 오해할까봐 미리 말해두는데 내가 이런 말하는 건 선영 씨 휴가를 못 내게 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직원이 없으면 아무래도 남아있는 직원이 힘들 수 있으니까 미리 알려달라고 하는 거지? 아, 저는 어머님이 아이를 봐주신다고 하셔서요. 몸만 허락하면 출산휴가 3개월 후에 바로 복귀해서 일 계속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요즘 애 봐주신다는 시어머니 없는데 김선영 씨는 좋겠네요. 시어른들이 되게 좋으신 분들인가 봐요? 네, 그 점은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지금 계획은 휴직은 안 할 생각이니까 팀장님 업무에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아이 낳고 휴직해서 조금 쉴까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그때만 해도 육아휴직이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화장품 관련 중소기업이라 여직원이 많은 여초회사임에도 여직원의 육아나 출산이 호의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의 텃세라고 할까? 그런 것도 좀 심했던 것 같고요. 아무튼 그 팀장님이 육아휴직을 눈치 주는 바람에 저는 아이 100일 갓 지나고 나서 바로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저는 일의 특성상 업무나 팀이 바뀌는 일이 아니다 보니 한번 팀이 정해지면 누가 그만두지 않는 한 계속 같은 팀원들과 일을 해야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자기랑 안 맞는 사람 때문에 일을 그만두기도 하고 이직을 하는 경우가 꽤나 잦았어요. 같은 직급의 직원들끼리 텃세 부리고 시기 질투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직장 상사에게 갑질을 당하면 참 답이 없습니다. 하필 그 주인공이 제가 되는 바람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괴롭힘이나 갑질이라는 인식을 못했어요. 경험이 부족하기도 했고 제 나이도 어렸으니까요. 그냥 팀장이 다른 사람보다 까다로운 사람이니 업무적인 건 내가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제가 부당하게 당했던 일이 꽤나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일단 제가 팀장과 많이 부딪혔던 근본적인 이유는 성격이 안 맞아서입니다. 회사에서는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하고 업무 성과가 최우선 되어야 하는데 팀장님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이 세서 업무적으로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화하기 싫을 정도로 대화가 안 통한다고 하면 아시려나요? 가령 일에 대해 팀원들이 자기 생각을 말할 수도 있고 팀장 의견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팀장은
거기에 대해 올바른 피드백을 주지 않고 자기와 생각이 다른 팀원들이 자기 말을 거역한다며 우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좀 의견을 제시하면 팀장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건 김선영 씨 생각이고 그렇게 해서 성과 안 나오면 본인이 다 책임질래요? 경험이 없을 때는 윗사람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거면 직장 다니지 말고 혼자 하는 개인 사업을 하세요. 여긴 회사고 조직이라고요. 직장 상사 말 무시하면 김선영 씨만 손해라고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자기 말을 안 들을 거면 사업을 하지. 뭐하러 회사를 나오냐고 비아냥거린 적도 수차례였습니다. 뭐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자기 할 일 잘하고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더 이상 뭘 바라랴 했어요. 하지만 본인이 해야 하는 일을 바로 밑에 직급인 저에게 떠넘긴다든가 힘든 일이나 귀찮은 일은 제가 다 혼자 처리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월급은 저보다 더 많이 받으면서 팀장이라는 이유로 놀고 먹는 게 눈에 보이기까지 했고요. 제가 기획했던 보고서를 마음에 안 든다며 이리저리 뜯어고치게 하더니만 제품 기획서 발표하는 날 본인이 발표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윗분들이 칭찬을 하자 제 업무 성과를 싹 가로챈 적도 있었습니다. 열받는 일이었지만 제가 팀장님이 제 보고서를 가로챘다고 말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라 그냥 이 악물고 넘어간 적도 있어요. 게다가 남의 사생활에는 어찌나 간섭을 하는지. 애인 있는 직원들이 휴가를 내려고 하면 꼬치꼬치 캐묻기나 하고 히스테리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이 때문에 휴가를 낸다고 하면 애 핑계로 일에 지장 없게 해주세요. 애 있다고 해서 이런저런 핑계로 일 소홀히 하는 거 제가 딱 싫어하는 거 선영 대리도 알죠? 아, 예, 팀장님. 제가 할 일은 다 해놓고 휴가 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휴가 보는 사람 눈치를 주질 않나. 질투는 많아가지고 자기보다 좋은 가방이나 좋은 옷 입고 오는 여직원이 있으면 뒤에서 험담이나 하고 자기 취향이 최고라고 조언이랍시고 맨날 비꼬는 말투로 지적질을 하니 직원들도 좋아하지 않는 건 당연했어요. 다들 이모와 얘기한 게 예쁜 외모랑 달리 성격이 저러니 아마 남자 만나기 힘들고 시집가기 어렵겠다고 했었죠. 하지만 팀장님이 남자 보는 눈은 또 되게 높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물론이고 직원들하고도 그리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이면 팀장 험담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굳이 거기에 동조해서 같이 험담을 한 적은 없습니다. 말이라는 게 어차피 돌고 돌아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라는 거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굳이 뒤에서 험담을 한다고 해서 팀장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정신적으로 힘들게 직장 생활하고 아이 키우면서도 어찌어찌 시간은 가더라고요. 제 아이가 한 3돌 지났을 무렵이었는데요. 시동생이 갑자기 결혼하고 싶다면서 여자를 인사시키겠다고 폭탄 선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족들이 많이 놀랍기도 했지만 시부모님은 시동생의 결혼을 반기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30이 넘도록 결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거든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시동생에게 아무 여자라도 데려오라는 말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당장 결혼 안 해도 좋으니 여자라도 좀 만나봐라. 그렇게 일만 하고 살다가 금방 마흔 되면 결혼 물 건너가는 거야. 그 나이 먹도록 연애도 못 해보는 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시동생은 겸연쩍어 하면서 여자 만날 생각이 없다는 말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내가 여자 만날 시간이 어딨어요. 그럴 시간 있으면 잠을 더 자지. 사실 시동생이 의사라 한창 수련회 과정할 때 가족들 얼굴 보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언제 연애를 했나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전문의 과정 마치고 마음의 여유가 생겼는지 이제 결혼할 생각을 한다니 저도 기뻤고 예비 동서될 사람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이 예비 동서를 인사시키러 데리고 온 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좁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불편한 사람을 가족이라는 인연으로 만나게 될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시동생이 데려온 예비 신부는
다름 아닌 제가 다니는 회사의 직원. 그것도 저와 매일 부딪히다시피 하는 우리 팀 팀장님이었습니다. 저는 팀장님을 보자마자 굉장히 놀랐는데 이상하게도 그분은 저를 보고도 놀라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뭐라 인사를 해야 할지 말문이 막혀서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팀장이 먼저 저한테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어머, 김대리. 아니, 이제는 형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가족이 될 줄은 저도 몰랐네요. 우리 잘 지내봐요? 웃으면서 말을 건네는 팀장에서 차마 저는 같이 마주보고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직장에서 팀장 때문에 마음고생한 세월이 몇 년인데 그럴 수가 있겠어요? 아, 네. 저는 우리 도련님이 팀장님을 만나는 건 정말 몰랐네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죠? 신기하네요. 저한테 우리 도련님 만나는 거 살짝 귀뜸이라도 해주지 그러셨어요. 정말 놀랐네요. 어차피 결혼할 때 알게 될 텐데, 그 전에 알면 회사에서 서로 불편할 것 같아서 말 안 했어요. 저도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시어른들이 있는 자리라 최대한 불편한 속내를 감추고 어색하게라도 웃어야 했지만 속이 이상하게 뒤집히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식사하면서 맛이 어땠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둘이 어찌 만났는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황당하게도 제가 둘이 만나게 해준 계기를 제공한 거나 다름없더라고요. 알고 보니 둘이 처음 만난 게 우리 아들 돌잔치에서였다고 하는 겁니다. 눈 맞을 사람들은 그렇게도 눈이 맞는 건가 봐요. 아니면 팀장이 대놓고 우리 시동생이 의사라는 거 알고 꼬셨는지도 모를 일이었죠. 아무튼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팀장은 저의 시동생을 꼬시고 연애 성공해서 결혼 말까지 나오는 동안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 제 시동생이라는 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 예비동서인 팀장님이 너무 여우같이 느껴지고 나한테 갑질한 거 생각하면 분하고 그렇더라고요. 상식적으로 내 시동생을 만나고 있었다면 오히려 저한테 잘해주고 신경 써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적어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련님이 우리 회사 팀장님을 만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날 저는 예비 동서를 보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저와는 달리 시어른들은 도련님의 결혼을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팀장, 그러니까 예비 동서는 학벌도 좋고 집안도 잘 살고 얼굴도 예쁘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예비 동서는 회사에서도 상급자들 앞에서는 가면을 철저하게 쓰고 행동합니다. 아래 직원을 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윗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러니 예비 시부모님들에게도 살갑게 굴어서 처음부터 예비 며느리로 눈도장을 확실히 찍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저와 동서가 구면이라는 것과 직장 선후배 사이라는 거 아시고는 속도 모르고 잘 됐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동서지간에 잘 돕고 지내라면서요. 같은 직장 다니는 형님 동서지간이니 얼마나 좋으냐. 직장에서는 둘째가 선배지만 우리 집에 시집온 선배는 큰애 너니까 서로 잘 도와가면서 지내자꾸나. 그네 네가 동서 잘 가르쳐주고 작은 아가 너도 모르는 거 있으면 형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라. 우리 집안 골치 아픈 건 없으니까 둘이 의상할 일도 없을 거야. 네, 어머니. 어머니 말씀대로 동서 잘 가르쳐주고 저도 형님 노릇 잘할게요. 저는 동서가 생겨서 너무 좋네요. 어머니가 하시는 당부에 저는 긍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형님이랍시고 갑질할 생각 없고 서로 예의 지키며 지내면 되겠거니 했어요. 물론 시어머니에게는 예비 동서와 제가 불편한 사이라는 걸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도련님이 결혼하겠다는 사람을 반대하겠어요? 결국 두 사람은 이듬해 결혼을 했고 저는 결국 팀장님과 동서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팀장과 제가 동서지간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전과 달리 가족 내에서도 괴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제가 형님이고 팀장이 아랫동서니 상황이 역정된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서끼리 사이가 안 좋으면
혹여 형제 사이도 나빠질까봐 제가 동서를 하대하거나 그동안 억하심정이 있었던 걸 화풀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라는 인연으로 다시 만났으니 잘 지내봐야겠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동서는 역시나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동서 집은 시댁에서 그야말로 5분 거리입니다. 시어머니가 같은 아파트 단지로 집을 얻어주셨거든요. 명의는 시동생 앞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평수가 넓은데도 거기에 맞춰 혼수를 의리의리하게 해온 걸로 알아요. 신혼집에 초대해 준 적이 있어서 갔을 때 보니 정말 저 시집 올 때랑은 비교도 안 되는 수준으로 해왔긴 하더라고요. 동서는 시어른들이 있을 때는 저에게 직장에서 하든 못되게 굴지는 않았지만 다른 식구들 눈 피해서 꼭 한마디씩 제 속을 뒤집어 놓는 소리를 하긴 했습니다. 처음에 신혼집에 초대받아 갔을 때는 자기가 해온 혼수 자랑을 하면서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하기도 했고요. 동서가 강적이라는 건 첫 명절부터 딱 알겠더라고요. 동서가 그해 11월에 결혼했는데 몇 달 뒤 바로 설 명절이 있었거든요. 저희 시댁은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기 때문에 보통은 하루 전에 어머니 댁에 가서 음식 장만을 같이 합니다. 물론 동서에게도 얘기했고 시어머니도 동서에게 따로 얘기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 전날 아무리 기다려도 동서가 오지 않더라고요. 오겠지 하고 기다렸지만 점심이 지나도록 오지 않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동서, 어머니랑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와? 음식은 다 했으니까 서방님이랑 와서 점심이라도 먹어. 그런데 동서가 하는 말이, 형님, 죄송한데 신랑이 아직 안 일어나서요. 일어나면 갈게요. 많이 피곤한가 봐요. 신랑이 잠을 자느라 못 오겠다는 겁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고 집은 5분 거리인데 신랑이 자고 있다고 굳이 시댁을 못 올 이유가 있나 싶었어요. 동서, 서방님은 피곤하니까 쉬게 놔두고 그럼 동서만 와서 밥 먹고 반찬 좀 챙겨갈래? 저는 동서 일을 시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럴 거면 제가 뭐하러 음식을 다 했겠어요? 동서 할 일은 남겨놨겠죠. 그냥 남편 때문에 못 오고 있어서 혹여 마음이 불편할까 싶어 와서 밥이라도 먹고 반찬이라도 챙겨보낼 생각이었는데 오라는 제 말에 동서가 뜻밖의 대꾸를 하더라고요. 형님, 지금 이러시는 건 시댁 갑질이세요. 굳이 저까지 명절 전날 가야 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다음엔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형님이 제목까지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럼 그건 동서가 따로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어머니도 동서가 왜 아직 안 오냐고 기다리고 계셨거든.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형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번부터 느낀 건데 형님이 바로 말을 놓으시길래 아니다 싶어서요. 저도 형님한테 말 안 놓는데 형님이 바로 말을 놓다뇨.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직장 선후배로 만난 사이잖아요. 나중에는 몰라도 지금 당장 말 놓는 건 저 불쾌하네요. 그렇게 무안을 주더라고요. 동서가 저보다 한 살이 어리기도 하고 아무리 회사에서 선후배 사이라고는 하지만 이제는 가족이 됐으니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놓은 제가 생각이 짧았나 싶었습니다. 불편하다니 그럼 당분간 맞존대를 할까요? 동서가 불쾌하다고 하니까 저는 바로 존대로 바꿔줬습니다. 하지만 저도 동서 말에 기분이 불쾌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동서보다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사회생활 선배라는 이유 하나로 동서 형님지간에 굳이 존대까지 신경 써야 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불편하다니 어쩌겠어요. 어쨌든 그날 동서가 미리 말도 없이 오지 않는 이후에 어머니랑 동서가 무슨 통화를 어찌 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도 둘째 며느리가 시집와서 처음 맞는 명절인데 못 온다는 말에 살짝 기분이 상하신 듯 했습니다.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동서와 회사에서 마주치는 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이직을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로요. 우리가 동서지간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동서가 저를 대하는 건 여전히 싹수가 없었어요. 직장에서는 여전히 무례한 언사로 저를 힘들게 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얼굴 본다고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심지어 결혼 초반에는 시어른들 있는 데서는 저에게 말 조심하던 동서였는데
나중에는 회사에서 막말하는 버릇이 그대로 튀어나와서 어머니가 몇 번 주의를 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가족들이 다 같이 고깃집에서 외식하는 도중에 저에게 형님이라는 호칭을 생략하고 대뜸 이러는 겁니다. 김대리가 고기 좀 구워봐요. 회식 때 고기 굽는 담당이 김대리잖아요. 나는 이런 거 안 해봐서 맨날 태워먹더라. 그 말에 저는 또 군말 없이 직계를 받아들었는데 어머니가 옆에서 이러시는 거예요. 얘 둘째야. 이런 거 안 해봤다고 계속 안 하고 살 거니? 이런 일도 해봐야 하는 거야. 귀하게 군 줄은 알겠다만 이걸 형님을 시킬 게 아니라 네가 못하면 네 신랑을 시켰어야지. 이리 줘라. 고기는 내가 구우마. 그리고 호칭을 똑바로 해야지. 여긴 회사가 아니잖아. 형님 보고 김다리라니. 어머, 죄송합니다, 어머니. 형님을 매일 회사에서 보다 보니까 잠시 말이 헛나왔나 봐요. 미안해요, 형님. 생글생글 웃으면서 저리 말하는 거 보고 어머니도 동서가 보통 내게 아니라는 것쯤은 진작에 아셨을 겁니다. 동서가 어머니 보는 데서 저에게 말실수하거나 저 부려먹는 거 몇 번 보시면서 그때마다 동서를 야단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진짜 사건은 얼마 뒤 저희 시할아버님 제삿날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하필 평일이었는데 어머니는 며느리 둘 다 직장에서 휴가 내는 게 어렵다고 알고 계셨고 퇴근하고 오라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맏며느리인 저는 영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굳이 며느리 둘 다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일찍 조퇴하고 가서 어머니를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팀에서 둘 다 빠질 수는 없는 노릇이니 동서에게도 미리 얘기했고요. 그런데 어쩐지 동서는 표정이 떨떠름하더라고요. 저 같으면 형님이 총대 메고 가겠다고 하면 고맙다고 할 것 같은데 말이죠. 도대체 그 속내를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날 어머니 제사 음식 준비를 돕고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다들 저녁을 안 먹었으니 서둘러 상을 치우고 밥상을 차리느라 분주할 때였습니다. 제가 손이 바빠서 동서에게 무심코 말로 일을 좀 시켰어요. 동서는 저와 남편이 상 치우는 동안 앞치마도 두르지 않고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동서, 이건 내가 치울 테니까 접시에 반찬 덜어 상 좀 차릴래요? 다들 배고프시겠다. 근데 동서가 제 말을 듣고 핸드폰을 탁 하고 내려놓더니 형님, 집에 오니까 저 부려먹고 싶으신가 봐요? 저 지금 핸드폰으로 엄청 중요한 업무 지시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형님이 조퇴하고 가는 바람에 마무리 못한 거 내가 다 한 거 모르죠? 동서, 내 업무는 내일 해도 차질 없도록 마무리하고 왔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아까부터 뭔가 기분이 언짢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오늘 제사고 시부모님들 계신 자리니까 목소리 크게 내진 않았으면 해요. 오늘 나 때문에 동서가 피해본 게 있었다면 내일 회사에서 다시 얘기하면 되겠네요. 저는 깍듯이 존대를 써가며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혹여 대화를 들을까봐 노심초사했는데 동서는 여기가 시댁이라는 걸 전혀 의식하지도 않았고요. 네, 물론 내일 회사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형님도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가 어련히 알아서 할 텐데 왜 굳이 일을 시키시나요? 혹시 회사에서 맨날 저한테 지적받는 거 기분 나빠서 그러시는 건 아니죠? 형님, 회사에서 저한테 대우받기 원하시면 집에서는 형님이 저를 대우해 주셔야죠. 시댁이나 회사나 며느리 입장에서는 똑같이 회사 생활이잖아요? 집안일도 사회생활의 연장선이라는 거 아시면 저 부려먹지 말고 형님이 알아서 제 일도 좀 해주세요. 그럼 또 알아요? 제가 회사에서는 형님 좀 편하게 해줄지 말이에요. 그동안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 꾹 참았는데 그때 동서의 발언은 선을 넘는다 싶어서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하려는데 난데없이 어머니의 호통이 먼저 들려왔습니다. 예, 둘째 너 지금 형님한테 뭐라 그랬니? 시댁이 사회생활이니까 네 형님한테 사회생활 잘하라고 직장 상사 노릇한 거냐? 저도 놀랐지만 순간 동서도 어머니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오늘 제사 준비한답시고 회사에서 형님이 조퇴했거든요.
업무가 한창 바쁠 때 그러는 바람에 제가 곤란한 일이 있어서 말이 좀 곱게 안 나갔어요. 죄송해요. 세상에, 내가 너를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구나 싶다. 너 시집 오고 나서 네 형님한테 말하는 거 몇 번 들었을 때 설마 했는데 너 정말 기본이 안 되어 있구나. 아무리 네가 직장에서는 윗사람이라고 해도 시집 와서 형님한테 갑질을 하니? 나는 둘이 서로 아껴주고 지내는 건 바라지도 않는다만 네가 형님을 이렇게 대놓고 시어미 앞에서 무시하는 줄은 몰랐다. 그나가 너는 왜 얘기를 안 한 거냐? 저는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어머니라고 해도 고자질하듯 아랫동서에 대해 어떻게 미주알 고조할 어머니에게 일러 바치겠어요? 저는 대답 안 하고 잠자코 있었지만 어머니는 제 속을 뻔히 안다는 듯 됐다. 너희 둘 다 집에서도 이러는데 회사에서는 세상 불편할 게 뻔하구나. 내 긴 말 하나마. 그래 너는 내일 당장 그 회사 사표 내. 난데없이 회사에 사표 내라는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렇다고 회사에 사표를 어찌 내나요? 동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시는 이런 모습 안 보이도록 할게요. 어머니, 제가 위계를 못 잡은 탓이에요. 죄송합니다. 제발 회사 그만두라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렴 너 일 다니는 거 싫다고 이러겠어? 걱정 마라. 그래 너는 회사 그만두고 내가 하는 사업 물려받을 준비를 하는 게 좋겠구나. 사표 내면 바로 내 사무실로 출근해서 일 배우렴. 어차피 언젠가는 나도 정리하려고 했던 일이고 두 아들보다는 며느리한테 물려줄 참이었어. 내가 지켜본 바로는 큰애 네가 적임자라 하는 말이야. 시어머니는 골프웨어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고 계셨고 저는 결혼 초반까지는 정확하게 사업장 매출이나 운영 상황을 몰랐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연 매출 20억이 넘게 나온다는 말에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큰 사업을 저에게 일임하겠다는 선언을 하신 겁니다. 놀란 건 저뿐이 아니라 거기 서 있는 동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사타 파악을 하고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어머니에게 이러더라고요. 어머니, 갑자기 아무 준비도 안 된 형님한테 무슨 사업을 하라고 그러세요. 형님 회사에서도 일 제대로 못해서 저한테 맨날 깨지는 거 모르셨죠? 그런 사업은 업무 경험 많은 제가 적임자지 제가 볼 때 형님은 아니네요. 어머니 힘들게 이루신 사업 말아먹고 싶으신 거 아니면 절대 형님한테 맡길 생각 마세요. 어머니, 이건 정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예, 너는 끝까지 네 형님을 무시하는구나. 내 눈으로 이 꼴을 보고 둘이 같은 회사 다니게는 못하겠어. 그래 어떡할래? 엄마 말대로 해볼래? 동서가 저 무시하는 말 들으니 저 역시 자존심이 확 상하더라고요. 순간 오기가 생기면서 어머니 말대로 못할 건 또 뭐 있으랴 싶었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 보니까 저랑 동서 도저히 직장에서 서로 얼굴 보고 일 못할 듯 싶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내일 당장 때려치우고 다음 주부터 어머니 사무실로 나갈게요. 까짓 거 제가 못할 것도 없죠? 그래, 잘 생각했다. 그네 너는 준비되는 대로 나한테 일 배울 생각하고 자그래 너는 당분간 안 부를 테니 안 와도 된다. 매번 억지로 와서 시간 때우고 가는 거 나도 다 보면 알아. 어른 눈에 그게 안 보일 거라 생각했니? 회사에서 네 형님 쥐잡듯 잡는 거 집에서도 통할 줄 알았다면 너 한참 잘못 생각한 거다. 좋은 집안에서 귀하게 자란 줄 알았는데 너 마음 씀씀이가 그렇게 못된 줄 몰랐다. 내 아들하고 결혼한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얼굴 보고 싶지 않을 것 같구나. 돌아가서 네 언사를 잘 생각해 보도록 해. 어머니 호통에 동서는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변명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뭘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어머니가 형님한테 회사를 관두라고 하실 것까지는 없잖아요. 제가 기분 안 좋다고 막말한 건 형님한테 사과할게요. 그렇지만 그런 큰 결정을 홧김에 내리시는 건 아니라고 봐요.
어머니 사업체를 며느리인 저랑 상의도 없이 큰 며느리한테 다 물려주시는 법이 어딨어요? 저한테도 어머니 사업 물려받을 지분이 있는 거잖아요. 어머, 너 지금 지분이라고 한 거냐?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속으로 벌써부터 그런 계산까지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깜찍하구나. 미리 말해두겠다만 나는 내 사업을 너한테는 단 한 조각도 물려줄 생각 없어. 나는 너한테 내 아들 준 걸로 다 줬다고 생각한다. 행여나 앞으로 욕심내지 말란 소리야. 알겠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형님한테 아까 막말한 거 얼른 사과부터 해. 어쩜 그리 철없고 욕심이 많은 애 같은지. 저도 동서가 어머니 앞에서 꼬리 내리는 거 보면서 정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은 미혼 직장 상사였지만 가족이 되었으니 잘 지내보려 했는데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겠구나 싶었어요. 동서는 어머니 말을 듣고 마지못해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과하긴 했습니다. 엎드려 절받기도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일단 사과는 받았습니다. 동서, 그동안 내가 말을 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면 단단히 착각한 거야. 세상에 바보는 없어. 동서가 나 은근히 무시하는 거 알면서 그냥 넘어간 거고 우리 가족 되었을 때도 나는 잘 지내고 싶었어. 근데 이제는 그러고 싶지가 않네. 회사에서 당하는 것도 오늘로써 끝이야. 회사 직원들이 동서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아? 내가 그만두는 마당이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게. 제발 말 뱉기 전에 뇌에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해. 그 못된 성격 안 고쳤다가는 나중에 되로 주고 말로 받을 날이 올 테니까. 내 말 명심해. 존댓말 집어치우고 속 시원하게 동서에게 충고했고 동서는 더 이상 말대꾸 없이 듣고만 있더군요. 그 사건 이후 저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회사에 사표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우리 집 재산은 없다며 과감하게 제사도 다 없애버리셨어요. 저는 사표 수리되자마자 어머니 사무실로 출근하기 시작했고요. 한동안 저는 어머니에게 일 배우느라 정신없는 일상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사업과 다른 분야라고는 해도 일이라는 게 사업이나 회사나 일맥상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직장 다니면서 마케팅이나 홍보 업무를 했던 경험이 어머니 사업을 운영하는 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3년 넘게 어머니 일을 같이 하고 있고 연매출 30억을 바라보는 브랜드로 성장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 후 동서와는 얼굴 안 보고 사냐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님 생신, 어버이날은 각자 따로 챙기지만 명절 2번은 어쩔 수 없이 얼굴 보고 살아요. 동서는 아직 스트레스 받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어머니 사업 물려받는 거 보면서 속으로 질투 많이 했을 겁니다. 직장 다닐 때 툭 하면 더러워서 때려치우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던 사람이니 저를 얼마나 부러워할지 그 마음은 훤히 보일 정도입니다. 물론 예전처럼 저에게 막말은 함부로 못합니다. 동서는 이제 저와 어머니 눈치를 엄청 보고 살아요. 예전엔 여행 한번 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는데 얼마 전 코로나 풀리고 하와이로 가족여행도 다녀왔어요. 동서는 제 SNS 염탐하면서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지난번 설에 한참 만에 동서를 만났는데 난데없이 시어머님 생신기간 맞춰 일본으로 가족여행을 가자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자기는 월급쟁이라 돈이 없다면서 은근히 돈 잘 버는 저에게 빌부터 여행비도 안 내고 공짜로 가고 싶어 하는 눈치였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의사 남편에 본인도 돈 벌면서 저랑 어머니에게 뭐 받아먹을 콩고물 없나 기웃거리는 거 너무 얄미워서요. 물론 저는 앞으로도 굳이 동서와 연 끊어가며 시댁 안 갈 생각은 없어요.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니니 그럴 필요 없다 생각하고요. 딱 이 정도의 거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서도 사람인데 저와의 일로 조금은 느낀 바가 있겠죠. 아무튼 저는 동서간의 갈등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당하고 살았지만 속풀이는 했으니 들으면서 속이 좀 시원하셨나요? 저는 이 싸움에서 굳이 누가 이겼다 말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저 무례하고 시건방진 동서 참교육 한번 시켜줬구나 하고 가볍게 들어주셨길 바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분들은 동서지간의 사이가 좋으신가요? 좋다면 어떤 노력을 하고 어찌 지내시는지 조언을 부탁드리며 여기서 저의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